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소개부터 드리면, 저 이름은 임춘식이고요. 울산 출신이고요. SK에서 2018년도까지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걸로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일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현장보다는 강의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한 1년 반 정도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제가 맡은 첫째 시간은 방사선 비파괴 검사할 때 우리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사선 비파괴는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 막연하게 방사선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 뉴스도 보면 일본에 이제 오염수 해가지고 방사선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선입견이라고 표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알면 그죠? 알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일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걸 아시면 그런 막연한 저기는 위험하다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방사선 표시는 많이 보셨죠? 그죠? 여러분 많이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고 표시판이 있으면 내가 어떤 오늘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된다는 참고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경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마 거기는 안 가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방사선 취급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종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 가면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 거기 분석하기 위해서 방사선으로 해서 분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표시를 보시고 거기에는 내가 알고 차폐도 하고 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 접근 안 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왜 그러냐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방사선의 이해, 그죠? 그 다음에 방사선의 비파괴 업체에도 이런 부분은 뭐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과 관계 법령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하는데 우리하고 직접적인 거 이런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고 방사선 피폭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이런 부분 전문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부 법령 요거 3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이해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방사선은 왜 우리 현장에 일을 하는데 방사선이 왜 대두될까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부분은 비파괴 검사, 그죠? 실제 배관공사라든지 철골공사 일할 때 용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접이 제대로 잘 됐는지 하는 방법이 그 중에서 비파괴 검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거기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하는 공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비파괴 검사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공업 제품 내용의 기공이나 균열 등 결함, 그죠? 용접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비파괴 검사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방사선을 투과한 검사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탐상 검사도 있고요, 자동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파괴 검사라는 부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방사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 우리 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하나의 같은 부분을 찾아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면 전등에서요, 전등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백일 등도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 그게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을 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사선이 이제 여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빛이 나오는데 그게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사선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교육하고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일반선보다는 산란선이 많아요. 산란선이 많아서 우리 몸에 이렇게 파고드는 게 많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밝기, 요게 이제 방사능에 얼마나 큰 용량을 가진 방사능이냐,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연히 우리가 방사능이라는 부분에서 선입감을 가지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그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하는 데만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사선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 방사선이라 해가지고요, 땅 속에서 방사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방사선이 있고요. 우주 방사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나 물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석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라듐 방출량이 많아서 좀 높게 나옵니다. 약간. 자, 3mm 시베이트, 그 다음에 전 세계적 평균적으로 보면 2.4 미리 시베이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똑같은 암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높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장물로, 그죠?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있는 그런, 그게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도움이 될 텐데, 평균적으로 높은 여력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쪽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사선이 노출되는 게 이런 환경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방사선이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에 대해서는 지금 우주선의 영향에 우주선에서 나온 데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이 아니고 또 지역별로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사선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들 있죠, 기장님들 있죠, 긴 시간에 똑같이 노출되는 것은 장시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방사선 종사하시는 분은 순간순간 하기 때문에 내가 1년 받는 방사선보다 실제 해외여행이라든지 특히 스튜디오스나 기장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잠깐 많이 타야 한 14시간, 그죠? 또 긴 시간 20시간 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제주도 갈 때도 우리 짧은 시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크게 염려를 안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 음식으로 통해서도 많이 섭취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도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연 방사선이라는 부분도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강도, 이런 부분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자연 방사선이 있고 인공 방사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 방사선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자연 방사선이 있고, 음식물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자연 방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 방사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쓰는 거, 그죠? 거기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흔히 암 환자분들 암 치료하는 거 있죠? 굉장히 높아요. 그죠? 6,000 시베이트. 그죠? 이걸 보면은 엄청난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머리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뽑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빔을
딱 불살해가지고 환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맞아도 당장 우리가 나처나고 막 사망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피해가 적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대신 또 우리 CT 촬영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통 종합검진 받으면 내가 건강이 어떻는지 해가지고 CT를 욕심을 내가지고 막 한꺼번에 이 부위별로 말해 한 100 몇십만 원, 300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이런 안배를 하셔가지고 이건 1년마다 꼭 하시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지식, 기본적인 지식 얻어 가실 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취급자는 이제 요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S 촬영하는 거 있죠? 일단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공방사선은 우리가 인위적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약을 맞지만 우리가 국소적으로, 그죠? 그래서 방사선을 이렇게 맞으면 부분적으로 온 신체 부위에 따라 다 맞는 게 다릅니다.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게. 특히 생식기에는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방사선 하는 데는 젊은 여성분이나 그 다음에 또 아직 18세 이하 청소년들 이런 부분은 많이 제재를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챙기라고 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사선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여행하실 때, 방사선을 봤을 때, 이런 지역별로, 항로별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그런데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계산돼 보면요. 이런 부분에 이제 방사선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종류의 이제 강도를 맞았을 때, 피폭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몸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죠? 여기서 밑에서부터 약하고 위에서는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7,000ml 받으면 전신에서 노출이 되고 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제 경험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거 아주 지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유수를 그러는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현대 이제 저 중공업인데 전에는 조선소라 했죠, 그죠? 조선소에서 이렇게 유창별로 이렇게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좀 피곤하니까 저 반대편 유창에서 숨어서 주무셨나 봐요. 쉬고 계셨나 봐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유창에서 RT를 띈다고 저 방사선 촬영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장시간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즉사했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노출이 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부분에 국소적으로 많은 부분에 노출돼도 이렇게 물집이 생긴다든지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료계통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방사선에서 노출이 돼도 국소적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런 부분에 국소적이지만 그 양이 워낙 세기 때문에 보통 우리 암 치료하시는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카락 많이 빠져가지고 모자 쓰시고 다니고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현상으로 국소적으로 많이 해도 높으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선에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이런 방사선에 대한 부분에 막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막 선입관을 가지고 겁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비교를 설명을 들어본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스튜디오스나 기장님이 맞는 양하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방사선에 이제 투가 종사하시는 분들 맞는 양하고 훨씬 스튜디오스나 기장님이 맞는 게 2.7배나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스튜디오스나 기장님은 거기에 꼼짝없이 맞으면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방사선을 취급하는 취급자도 이렇게 지금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되지만 의료 방사선도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나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못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하고 적당한 선에서 맞춰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막연한 선입감을 가지시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하는 게 연간 한 80시간 내지 800시간 내지 1000시간을 비행을 한답니다. 조종사나 선생님 피폭이 이렇게 높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일정 시간 이제 휴가도 주고, 자, 우리가 보통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면 휴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부러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면으로 이런 부분도 위험 부담도 안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방사선의 종류 이런 부분은 뭐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감마선, X선이라는 부분은 우리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동요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전기적인 출력에 의해서 X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X선하고 우리가 보통 감마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요. 이 파장이 높은 감마선을 대부분의 공용으로 비파기 검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방사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비파기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코발트 CO60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다 썼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냐, 여기 용량이 높잖아요. 숫자가 높죠? 여기보다, 그죠? 숫자가 낮은 거를 가지고 길게 쓸 수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그럼 한번 노출됐을 때 이거는 좀 반감기도 짧고 하기 때문에 큰 용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번 슛하면. 그런 부분에 요즘은 셀레늄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는데, 여기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러시아하고 우리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원활치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뉴스까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리듐, 그죠? 이 부분에서는 좀 중간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기 돼지꼬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넥팅이 돼가지고 기계에서 하면 캡슐에 여기서 열면 여기 탁 터져가지고 여기 방사가 돼가지고 이쪽에 레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이건 요즘은 이제 잘 이렇게 용기에 담겨가지고 하지만 전에는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하고. 요즘은 이제 규제가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 사례는 이걸 가지고 이랬으니까 이걸 분해해가지고 이걸 뭔가 재미삼아 훔쳐가가지고 이걸 손에 개사도 되고 피폭이 돼가지고 이런 사고도 일어난답니다. 자,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부분을 중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자, 이런 기기가 있으면 여기 방사선의 비파기 검사 기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포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큰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살 때 이런 부분의 용기들이 이렇게 각종 장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종 장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안전장치로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를 비슷한 게 많아 10년 전에. 그죠?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이게 도난도 되고 관리를 잘못해서 요즘은 굉장히 법령에 강화돼 가지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이런 형태에 있으면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하시고. 자, 이런 부분 현장에서 보면 방사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전에 같이 요즘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차량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운반하는 차량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자폐하고 이런 걸 다 되어 있는 데서 딱 거기서 옮길 때 작업장에 딱 옮기고 딱 그다음에 쓰고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또 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접할 기회가 없느냐라고 하면 요즘은 RT 찍는 게 있죠. 방사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많이 현장에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왜? 대부분 샤업장에서요, 스풀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뭐, 굽어진 거, 이런 길게 뭐, 큰 컨테이너 보면 길게 해가지고, 리본 달아가지고 운반하죠? 다 그런 식으로 샤업장에서 많은 물량을 다 해가 옵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샤업장에서 다 해가지고 만들어 올 때 RT를 대부분 다 찍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포인트, 한 전체 100포인트라고 하면 거기서도 100% 찍는 건 아니거든요. 요런 작업의 어떤 수준에서는 20% 찍어라. 안 그러면 5% 찍어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요즘은 RT 찍는 거 구경하시기도 생소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올 때 그런 부분으로서 야, 나 저런 거 처음 보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또 정으로 말씀드리고, 자, 구조상은 이렇습니다. 안에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생겼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은 혹시 누출 때 장감장치라든지 이런 밴딩이 딱 돼가지고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누출됐을 때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차폐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자, 그림상에 이런 부분을 보면 혹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게 이 기기가 보이는데 여기 현장에 바로 방치되어 있더라, 바로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그럼 현장에서 하면 우리 보통 보면 회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팀을 연락해 주시면 돼요. 안전팀에 이런 전에 강의를 받았는데 여기 아마 방사선에 대한 용기 같은데 이거 여기 방치되어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신고도 해 주셔야 돼요. 잘못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위험의 부담이 있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방사선에 대해서는요, 10,000명당 1명이 사망하는 상대적인 위험인데요. 요게 담배를 하루에 한 개피 반 정도 피우시는 분이 폐암 걸리는 수준이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약 60km 해가지고 지민경에 사고 나는 확률이나 이거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방사선에 대해서는 낫다는 피폭. 그죠? 피폭에 대해서 0.3mS를 받으면 바람이 되는 이런 부분에 하니까 너무 방사선에 대해서 선입감을 가지시고 겁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필요해서 만들면 거기에서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사선 발생하는 장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대신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방사선이 노출되잖아요. 그때는 뭘 보고 어떻게 주의하라는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길게 얘기하면 괜히 머리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키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설명은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10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 설량으로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등가 설량이라 해가지고 평균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어느 정도 맞았는지, 또 그 다음에 장기에 대해서 연구를 맞아도 각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키포인트. 여러분들이 이 오늘 강의를 방사선 1시간에 대해서 받으시는데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원하시다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사선의 피폭 방호 장치의 3대 원칙입니다. 외부 피폭이에요. 자, 방사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 이 방사선이 멀리까지 못 갑니다. 그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호선이라든지 안전경계선을 이런 부분을 크게 치라고 합니다. 작업 현장에 가까울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허가증 내줄 때 이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한 16m, 그죠? 그 이상으로 하라는데 최소한 16m 떨어져요. 그런데 현장에 보면 그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아예 그 도로를 통제를, 그 영역을 통제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런 파트에 맡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 더 이상 방사선 촬영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죠? 이렇게 현계띠만 해가지고 다 그거 모르고 일에 바쁘다 보면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한 부분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통제해주고, 그때 이런 안내도 해줄 때, 우리가 오늘 좀 배웠는 거, 조금 아는 거,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내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로 유지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은 시간으로. 그죠? 시간으로 방사선을 취급하는 피폭이 시간을 가능하면 빨리 단축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체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불가피하게 할 때는 차폐. 차폐라는 부분은 방사선과의 차폐물을 설치하는데요. 방사선을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보면 방사선 기사들이 의료용으로 많이 쓰고 하는데도 계속 막 8시간 계속 하고, 그죠? 교대근무하면 또 하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괜찮을까요? 성대이 많은 노출인데, 이게 차폐라. 우리가 보통 이래 촬영 가면은 유리막 요래해가지고 보죠? 그 유리막을 보고 자세 잡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착 슛하고 나오죠. 됐습니다. 이제 옷 입으세요라고 하죠. 그죠? 그게 뭐냐? 유리막은 납이 포함된 유리막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산란파들이 오면 차단을 어떻게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보면은 방사선사인데 보면 어떤 사람이 조금 짧은 지식으로 보면 그 가까이는 절대 가면 안 된다. 환자만 있고 환자만 보려고 자기는 이제 흘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시설이 됐는데 우리 확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이제 18세 이하 젊은 친구라든지 또 이제 임신기에 있는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은 혹시 모르는 노출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배제 좀 가까이 안 가는 건 도움이 되죠. 많이 하나는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식으로 이런 3대 요청을 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방사선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샤업장에서요, 대부분 숲을 다 만들어 가는데 특별하게 하면은 비용 절감이라든지 회사 차원에서 시간 이런 가게에서 큰 업체에서는요, 이런 방사선 시스템을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사 보통 우리 보면 현장에서 배정이 되지만 본사에서 또 이제 연계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안에서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뒤에서 또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피부에 있을 때는 이제 경납을 한다든지 차단을 한다 희석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노출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최대한 거리가 멀리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하라는 거. 그렇지 않고 불가피할 때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납 에어프론이라 가지고 납으로 된 앞치마를 입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뭐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부분에 넘어가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위험물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런 위험물 사실인데, 이제 법에서 이런 규율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허가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 되게. 보통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원자력 안전법에서 처음에 출발이 됩니다. 원자력 방사선은요. 그게 되는데, 보통 법이 있으면 그 밑에 대통령이 하는 시행령이 있어요. 법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자세한 것까지는 다 이래 원자력 안전법의 옆은 책이 이름만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내가 자꾸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원자력 안전법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세한 거 설명할 때는 거기 한 부분에 표현 덜 된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기준에서 하세요 라고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세분화돼야 될 때 시행규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시행규칙이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보통 하나인데 어디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유지해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변화도 있고 환경도 변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고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건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필요 없는 거는 새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법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계통을 가지고 있어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허가라든지 작업장 개설할 때 신고할 때는 이거 우리 사장님이나 필요한 때 이제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허가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겠습니다 허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의 기준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법에서 원자력 안전 관계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고 혹시 이런 부분 있으면 여기 아마 이거 관심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원자력 여기 방사선 교육을 받아왔는데 교재 이런 부분 있을 때 자 누가 주위 지인이나 안 그러면 젊은 친구들 우리 자녀분들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관심 있고 나도 이거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교재도 한번 내가 보고 할 때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이거 딱 보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또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또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업종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다. 선임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발주자는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인데 법령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시설은 어떻게 해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도 흥미 없고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이런 부분 제가 얘기한 대로 안전거리 유지하고 기본적인 거 아까 거리, 시간, 그죠? 자폐 하는 주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걸 제시해가지고 정확히 지켜라. 요걸 안 지키면 뭡니까?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아직 계속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예를 들면 울산에서도 이렇게 보면 큰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 건설하는데 예를 들면 동부라든지 그다음에 제이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사들을 보면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은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처음에 공사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부산이나 김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사업장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맞춤으로 또 현장이 우리 생각같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많은 물량을 각 본사에서 또 많이 취급을 해요. 그럴 때는 이런 시설을 갖추면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갖추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을 하실 때, 내가 일을 하실 때 이런 때 배치될 수도 있어요. 같이 관계되는데, 그때 보면 이런 부분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설 내부에 방사선 작업장 안에서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차량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면적하고 또 구성하면은 가능하면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있어요. 그건 이제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 효율 좀 높이고 왜 짧은 시간에 빨리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설들이 이게 방사선 비파기 검사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구나 라고 정도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할 때 경고등이라 했을 때는 할 때 이랬으면 이런 시설들이 법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잘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설들을 계속 쓰다 보면 노후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가능하면 일을 할 때 불빛이 경광등이 쳐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라는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요. 또 거기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됐어요. 알람 시스템이라든지 CCTV 해가지고 실제 지금 작업 진행된 거, 안전에 혹시 작업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시설들이 다 구비 조건을 갖춰야만 허가가 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또 검사도 받거든요. 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원자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선이나 해양중공업, 여러분 혹시 조선이나 해양중공업에 배치될지 몰라도 여기서는 전 작업이 철판으로만 다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부분에 혹시 하시면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방사선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현장이 이렇게 교육을 한번 받으시면 이런 연계성이 있는 거라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관리감독부는 관리를 하는데 혹시 하시다가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프린트도 이 프린트 하나 만들면은 배관들이라든지 철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가 유용하게 방사선하고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이나 열 배관 우리 보통 산업도로나 이래 보면은 굴토를 해가지고 그 배관들 많이 깔잖아요. 실제 굉장히 많이 깔고 있고 우리가 저 뉴스도 나왔는데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관들이 우리 울산에는요 지하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죠. 이런 부분에서도 울산에서 환경이 조금 이제 좀 취약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 다양하게 쓰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말씀드려 볼 게 뭐냐? 이겁니다. 이런 방사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가능하면은 작업하는 데 방해놓지 않고 외곽으로 가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하고 작업하고 내가 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없지만 이 여기에 연계돼 가지고 가까이서 작업하는 작업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상황에 따라서 잘 보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법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기본으로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방사선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아주 작업하고 있는 구역이다 하는 거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허가증이 나야 됩니다. 작업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누가 책임자가 누구고, 작업 어떤 작업하고 얼만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펼쳐요. 그죠?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갖춰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회사 안에서 온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 보는 눈도 많고 하기 잘 지켜지는데 조금만 외곽에 나가 작업하면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서 연계대가 작업하시는 데 가신다면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의견도 내주셔야 되고요. 그죠? 왜? 내 자신을. 자, 얘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거기 놓쳐줄 때 방사선을 조사를 하면은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몰라요. 그죠?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잡혀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비상대하고 여러분들은 있는 입장에서는 방향이 360도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주시고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경계띠 이걸 충분히.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한 20m 이상은 좀 유지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딱 전 지역을 비상대기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을 다 배치하기는 힘들잖아요. 대형적으로. 그럴 때 경계띠를 떼가지고 넓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큰 메인 길에서는 양쪽에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분들을 또 배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자라고 종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주의하시고, 내가 직접 일하실 때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 않고 옆에서 연계된 일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맞춰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이거들 이런 부분 앉아 있으면 이거 사는 게 작업자들이 멀리 가까이서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실제 종사자들은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산란파가 나올 때 막아주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하면은 방사선에 하면은 혹시 그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콜리메타.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에 일하면서 농약 치고 이런 부분 한번 해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쏘면은 확 분사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깔때기를 딱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 딱 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죠? 방사선이 확 퍼지는 거를 요 부분만, 요 조사되는 그 부분만 최소한 그 위치만 가도록 잡아주는 게 콜리메타입니다. 이걸 꼭 장착을 해요. 그걸 확인을 합니다. 이걸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는 부분, 세세한 부분,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필요해서 써야 되고, 기왕 쓰는데 더 안전하게 쓰는 거. 그죠? 공업용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에는 막 이런 게 많았어요. 요즘 많이 처리가 되고,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의료용은 이렇게 큰데도 되느냐? 국소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필요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기왕스럽고, 안전하게 쓰는 거. 그죠?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람 도심에다 해가지고 열령하게 선량계라는 부분은 꼭 지참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현장이 실제로 방사선을 취급하는 24시간 취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선량계로 서베이 메타를 해가지고 이걸 들고 가면 지금 얼마나 나온다고 이겼습니다. 그럼 세팅을 해놓으면 알람까지 울려요. 그런 부분에서 알람 도심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열형력 선량계다 해가지고 뒤에 해가지고 옛날에 필름 배지라고 했어요. 필름 배지라는 부분에 전에 거는 나판하고 알루미늄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동판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면 많이 맞으면 나판 또 투과를 해가지고 까맣게 나오잖아요. 투사되는 게. 만약에 투사가 안 되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얼마나 맞았느냐. 그러면 그걸 판정해서 당신은 이 일에서는 몇 개월간 이 일에 종사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업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결과 나오면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이제 열현황계를 해가지고 열선에서 해가지고 비트 양을 가지고 형광 물질에서 배출해가지고 얼마 정도 맞았다.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해가지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서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회사 같은 데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걸 항상 휴대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귀찮지요. 이게 달고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서랍 안에 넣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관리감독자분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귀찮다고 하는 게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누적이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를 보호를 못 받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가 안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장구라든지 보호구 이런 걸 취급하실 때 필요로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착용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 그죠? 그거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내가 차후에 내 몸에 얼마나 누적가 나중에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연배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 드셔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리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피폭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산업안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일을 하십시오라고 교육을 받으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안 다치고, 그죠? 병 안 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고 났다 하면은 산재보험법이 넘어가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방사선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죠? 이게 전문 파트에 들어가야 되죠. 원자력 병원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노출됐다면 이 사람들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오늘 절차상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다. 이런 개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각종 이제 피폭 사회들, 이런 조치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경고 표시판 있잖아요.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관리감독자가 이렇게 교육하실 때 보면 이런 부분을 꼭 교육을 시키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교육할 때 그냥 했다는 게 아니고 요걸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해서 요 교육했는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교육 일지를 작성하도록 해서 하면 하셔야죠. 법에서 하라고 하는데 교육이 왜 중요하냐? 정말 교육이 중요합니다. 실제 교육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인지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교육은 간단하게 합니다. 알았지? 이거 이따 한번 읽어봐라. 이러고 끝나요.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란 표시, 특히 빨간 표시 돼가지고 있는 부분은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내가 이거 읽어볼 정도로 위치에 갔다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미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꼭 이런 부분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로 현장에서 있는 부분이 딱 있죠? 이걸 아까 보여준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법에서 이런 부분 아주 각종 허가 기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이 아주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는 최종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막연한 이제 위험감이 있다라는 부분에 생각만 가지시고 어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방사선이라는 대기 중에서 많은 생활 속에도 접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연 방사선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필요했어.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선량이 높은 걸 가지고 작업하면서도 꼭 우리 필요한데 이런 차폐라든지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조정해서 우리가 사람이 최소로 피폭이 되고 하는 부분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직접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고 이런 방법은 뭐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알면 거리를 멀리 두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특히 여러분들하고 또 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멀리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생식 기능에는 지단 영향을 미쳐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줍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계들을 이제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물건을 봤을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범위를 벗어난다 할 때 신고도 잘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계선을 뜰 때 짧게 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아까 몇 메다를 했죠? 16m인데 한 20m 이렇게 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주의하셔가지고 이거 좀 작업하는데 하고 짧은데 이래 되면 가능하면 현장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상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연계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방사선은 막연하게 위험한 거다 라는 것보다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